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지독하죠. 그리고서 이 지수가 뭐 어디까지 밀릴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냥 시황이랑 엮었을 때는 당연한 건데 사리는 게 가장 최우선의 방식이기는 해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굳이 매매를 달려드는 것보다 그냥 제일 편하거든요. 이 지수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시황적으로 갖다 문제가 부각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클리어 되면은 그런 신호들, 시그널이라고 하죠. 흔히들 뭐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제 인상폭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인플레 폭에 대해서 이제 좀 얼추 연준에서 지금 2%를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인플레. 이쯤 오는구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뭐 한 목표치 채워가지고 뭐 4%에서 5%대까지 했는데 요 정도에서 이제 좀 인상을 안 하고 좀 더 지켜보자 뭐 요런 부분들, 혹은 시황에서 지금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지금 두 개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이 종전 휴전, 이거는 시황에 대해서 조금은 무언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그것과 지금 금리 인상, 연준이 근데 이제 내년까지 계획해둔 목표가 있고 점도표부터 해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년 가서 인플레가 뭐 생각보다 빨리 잡히면은 다행이겠지만 안 잡히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 뒤에 또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증시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 부분은 그거예요. 뭐 당연히 아시는 건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다,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습, 이제 연준에서 계속 2%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요런 내용이 나오던가, 혹은 러시아 침공, 종전, 휴전, 회담, 지금 결국 큰 시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갖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이거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호재, 증시 시황에서는 사실 호재성의 뉴스는 거의 없어요. 호재성의 뉴스는 없고 반대로 악재가 존재하다가 그 악재가 소멸하면 그게 역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죠. 종목들에 대해서 뭐 요즘 워낙 2차전지 키워드 붙이면 계속 좋으니까 오늘만 해도 또 뭐 KGB부터 해가지고 또 그 와중에 WI,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뭐 코리아 SE 이런 애들 막 전고점 돌파하고 뭐 말도 안 되게 막 좋은 모습 많았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와, 이런 상한가 점상 3번을 가고 좀 조정 나온다 싶더니 이걸 또 돌파하고 시세를 줘요. 그리고 KGB도 오늘 2차전지, 그 다음 코리아 SE도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 2,000원짜리가 15,000원 오고 여기서 무너져도 할 말이 없던 애인데 여기서 또 꾸역꾸역 다시 올려놨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2차전지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조금 꺾였지만 이런 금리 인상 관련 주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좀 쉬니까 품절주 양지사 이제 또 21선 주변에서 한번 좀 땡겨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호재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황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것보다는 대부분 악재가 존재하고 그 악재가 소멸하면은 역으로 좀 호재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뭐 큰 줄기죠. 그 흔히 말하는 거시적인 시황, 거시시황, 거시적 관점, 이런 내용들에서는 이 두 개는 좀 클리어가 돼야 돼요. 근데 뭐 사실상 그렇게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이것도 어차피 2년 동안 푼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잡아야 되는 거고, 최소 2년, 1년,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서부터 계속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환율 때문에 지금 금리 미국 올리고 하면 우리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똑같이 올릴 수는 없어. 왜? 기본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뭐 금리 4% 5% 만든다고 우리나라도 4%막 따라가고 쟤네 5% 올렸어? 그럼 우리도 5% 따라가.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쟤네는 기축통화국이고
미국은 기축 통화라는 거에 정말 메리트가 많죠. 그래서 쟤네들이 뭐 스와프를 미국이 스왑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국가들도 지금 스왑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해줄까? 뭐 나오면 호재인데 그런 거는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공매도 금지도 나오면은 시장 자체는 분명히 좀 좋게 작용을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게 그만큼 이런 하락장에서 더 하락 추세를 만들고 시스템을 좀 분명히 손 대야 되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왜 안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정권들 바뀔 때마다 공매도 얘기는 매번 나왔거든요. 근데 매 정권마다 손을 댄 정권은 없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자기들만의 뭐 그게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나와 봐야 하는 거고 달러 강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왔다 이제 환율 강세가 있죠. 근데 여기서 경제 대국들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랑 같이 붙어있는 일본 혹은 뭐 영국 얘네들도 지금 강달러 때문에 계속 달러 강세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달러가 좀 꺾여야 돼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국가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뭐 경제적으로 왔다 좀 경제 대국들도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든데 걔네들은 당연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말 그대로 대국이니까 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그래도 그런 국가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는 연쇄적인 후폭풍 가능성, 물론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튼튼한 이유는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까 싶기는 한데 뭐 세상 일이 모르는 거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크게 올리는 인상 사이클은 오랜만이기는 하죠. 그래서 겪을 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왔다가 플러스 러시아까지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겨박제 느낌인데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해결되는 거 이거는 이제 시황적인 측면이고 자 결국 저 시황적인 근데 측면이 해결이 안 되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내년쯤 지금 올해는 계속 이때부터도 하방 압력 계속 가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급락을 제외하고서 상승장에서는 뭐 엄청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사이클을 밀리는 게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그 구간? 그 정도 밀리면은 단기적으로 땡겨 올리고 밀리면은 땡겨 올리고 요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장세로 들어섰을 때부터는 고점 대비해서 20% 이게 이상하다 했어. 코스피군요.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은 20% 정도 밀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20% 정도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도 20% 정도 여기도 20%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요 상승장일 때는 코스닥 기준으로 저는 보통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피로 보시는 분들이랑 좀 데이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장에서는 보통 한 10% 이렇게 보시면은 10% 정도 밀면은 돌리고 10% 밀고 돌리고 10% 밀고 돌리고 10% 밀고 돌리고 여기서도 10% 밀고 돌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상승장 때는 물론 이 10%도 그 당시에 세력주 막 고점에서 물리고 막 하면은 밀리면 좀 아프죠. 물론 이 상승장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1차 상승에서 그냥 고점에서 물린다? 버티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단어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버는 승리한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냥 봤더니 그냥 버티면은 승리를 한대요. 그래 봤는데 진짜로 이 당시 상승장에 유동성 장세, 유동성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웬만한 종목이 그냥 고점에서 물려도 버티면은 뭐 한 20, 30%, 30, 40% 밀렸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고 시세 주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나 백신,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 코로나 관련 주들 다 탈출 기회를 주거나 전고점 돌파하고 막 2차 시세도 시원하게 땡겨주고 그다음에 2차도 이렇게 고점에서 밀렸다가 또 한 몇 달 지나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있고 이 당시에는 진짜 시장의 돈인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했죠.
즉 고점에서도 새로운 돈들이 계속 들어와서 받아줬어요. 땡겨 올려주고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유동성 장세가 결국 코로나 급락에 의해서 경제 좀 살리기 위해서 금리 돈 막 찍어내고 그 돈의 힘이었죠. 유동성 돈이 많아졌어. 시장에 많아졌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찍어서 그냥 뿌린 거였단 말이에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벼락거지라는 거, 내가 재테크 안 하면은 코인이든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이든 안 하면은 벼락거지 된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면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갖다 계속 떨어지는 뭐 그런 풍토도 있긴 있었죠. 뭐 코인도 막 이 당시에 엄청, 뭐 제 친구들도 막 그렇고 코인 하던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들고 있으면 뭐 50배, 100배 막 이런 종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뭐 그냥 진짜 1억 사면은 뭐 100억 나오고, 뭐 물론 이제 100%, 그 100배 버티는 거는 쉽진 않죠. 올라가면 2배, 3배만 돼도 팔고 싶을 텐데, 그런 식의 돈이 돈을 낳고 하는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작 주식 좀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전 시장부터 해가지고, 혹은 주변에 뭐 전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 전업하시는 형님들도 그랬었고, 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작 시장의 트레이딩 개념으로 갖다가 계속 좀 날 세우고 매매를 하시던 분들은 급락하고 돌려줬을 때 보통 이 600선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주변 전업하시는 형님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 좀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은 이 600 왔을 때, 와 이거 단기 급등, 이거 좀 센데? 이거는 이제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요 부분에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오히려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단기간에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왔다. 600 뭐 장기평 주변까지 나왔어. RSI도만 이제 70 넘어가. 이거는 좀 이제 조정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서 정작 이런 구간에서 물론 이때도 종목들이 세력주들도 그렇고 요 부근에서 잡았던 저점 대비해서 뭐 보통 한 30%에서 뭐 50% 좀 잘 나갔던 거는 뭐 한 80%만 이렇게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점 대비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뭐 수익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과하게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을 했는데 급등을 했으니까 또 한 달 만에 이 퍼센테이지를 그냥 돌려놨잖아요. 저점 대비 50%가 올랐어. 그러면 원래 트레이딩 개념으로 시장을 보던 사람들은 이거 너무 급등인데? 왜? 급등을 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거 무서운데? 이거 좀 정리하자. 딱 거의 다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갖다 접근했던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한 번씩 다 리셋을 했을 겁니다. 이 구간도 그렇고 수익 주고 막 챙길 거 챙기고. 그런데 이 당시에 오히려 아무것도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버텨 하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를 다 돈의 힘, 유동성, 사실 그 유동성이 이렇게 좀 가해질 일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있는 건데, 이때가 진짜 역대급이지 않았나. 거기서 이제 좀 정신 빨리빨리 차린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거 그냥 돈 풀면서 미친 상승장 나온다, 광기다. 여기서는 막 데이 트레이딩, 이때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좀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냥 트레이딩 자체에서 수익이 내기 쉬웠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던 분들이 정말 폭발적인 예수금 대비해서 막 정말 날아다닐 수 있던 그런 장세였죠. 그리고 그런 게 이어지고 지금 하락 사이클이 왔는데, 이 사이클에 대해서 보통 그냥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20%쯤 밀리면은, 처음 그 우크라이나 뭐 침공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침공한다 뭐 했을 때, 시황이 불안했을 때 20% 정도에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긴 걸었어요. 그리고 20% 정도 밀리면은 RSI가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30, 20 이 구간, 지금도 RSI 과매도 구간이죠. 물론 이 지표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갖다가 이거는 무조건 돌려준다 이건 아니에요. 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 한 요렇게 밀리고 요렇게 밀리고 지금도 20% 정도 밀렸네? 그러면 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RSI도 이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낙폭이 단기적으로는 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상승장 이런 움직임을 당연히 바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때처럼 움직임상 요 주변에서 이제 돌려주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뭐다? 일단 차트가, 주식이라는 게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차트 재료, 거래대금,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트렌드, 시황 이런 걸 같이 엮어봐야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만 보고서 매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이거 그냥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야, 지금 반등 나와야 돼. 과거처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거죠. 지금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시장에서 아쉬운 게, 금리 인상 이번에 FOMC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그런 거 기점으로 갔다가 요 구간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서 이거 막 전 저점까지 깼어. 700선까지. 이건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과해요. 과한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하고서 별 얘기 없으면은 이제 11월, 12월 금리 인상 그 정도까지 텀이 있죠. 한두 달, 한 달 반 정도. 그 텀 동안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갖다 돌려줘야 하는 이 움직임이 지금 따라와야 되는데, 악재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밀렸으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저는 뭐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주 주말 끼고 우리 연휴 끼죠. 그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는데 곱게 지나갔으면은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그 합병 영토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오늘도 발언을 했죠. 합병에 대해서 뭐 이제 내일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30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게 오늘 러시아 합병 4개 지역에 대해서 공격하면은 러시아 침략으로 간주할 거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런 어필을 했어요. 침략 행위로 간주될 거. 그리고 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던 거 뭐다? 핵이라는 그 전략적 핵이든 뭐든 핵에 대한 사용, 그런 대응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증시에서. 왜? 핵이라는 것 자체의 임팩트, 그 단어라는 게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 공포감도 있는데 그걸 쏘면은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나토군에 이제 참전부터 해가지고 미군 들어가고, 러시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물론 세계적으로도 뭐 경고만 일단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그냥 뭐 지들이 제대를 받을 거 감안하고서 일단 쏘고, 뭐 물론 이제 뭐 범위를 좀 축소한다거나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정해가지고, 진정이란 표현은 맞지 않죠. 일단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진짜로 병력을 막 파견하면서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되냐, 아니면은 그냥 미국이라던가 서방 국가 측에서 와 저거 미친놈 진짜 쌌네, 거기다가 그냥 더 강한 제재만 하냐, 이 정도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러시아가 진짜로 쏠지 안 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일단은 요 부분에서 파생되는 공포감이 분명히 좀 작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하고서 국지전 벌어지고 지금까지처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거, 러시아 측에서는 이거 자기들은 침공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합병 발표하면은 거기는 침략하면은 침략으로 간주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핵 사용에 대한 어필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게 쏜다고 해서 뭐 진짜 세계 증시가 막 뭐 백지로 돌아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 혼자서 세계를 막지는 못할 테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공포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이 이제 9월 말부터 11월 초? 11월? 요 정도까지 이제 땅들이 좀 뻘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역의 그 특수 환경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들이 오긴 하는데 왜 뻘뻘 되면은 이제 병력들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전차 같은 게 가다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 그 이후에 뭐 다시 11월 그 날짜 지나고서 거기서부터 좀 적극적인 다시 뭐 좀 침공이 시작될지 아니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그 인도, 중국 우호 국가들도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좀 진정 가만히 있을지.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지나고 나서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포감. 그냥 그 이슈가 없고 그냥 11월, 12월 금리 인상 이런 것만이라면은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베팅을 좀 세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저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요소 외에도 세계적으로 사실 좋은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지수만 봐도 사실 움직임 보세요. 움직임. 돌려준다 3% 오른다 싶으면은 그대로 반납하고 오늘도 좀 돌려주나 싶으면서 막 반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1% 밀렸더니 우리나라 막 5% 밀리고 이랬잖아요. 이런 장.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투심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워낙 환율이 잘 버텨줘서 그나마 우리나라 장보다는 훨씬 환율이 좀 케어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이클은 분명히 낙폭이 과합니다. 뭐 RSI 과매도도 있고 20%요 부근이에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뭐 좀 돌려주든 좀 진정이 되든 옆으로 횡보를 하든 뭐 이어질 수 있는 그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시황에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커다란 게 터질까 말까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 터진다 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급락 때도 똑같고 결국 시황에서 이런 공포감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뭐가 하나 탁 터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폭탄이 터지는 느낌이죠. 임팩트. 한번 강하게 충격을 주는 그리고 그런 구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의 자리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리를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이 구간이 저점 한번 만들어주고 우리가 뭐 흔히 원하는 뭐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야 되는 장세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기술적인 차트 측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시황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계속 내년까지는 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장세이지 않나. 특히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말 중에 해가지고 오늘 밤 9시에 합병 발표를 한다는 거는 같아요. 지금 오늘 9시에 뭐 병합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것 같은데 합병하고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는지 자신들의 영토였는데 어떻게 보면 뺏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어지나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격을 안 하고서 자신들이 다른 지역들만 그냥 저건 어쩔 수 없다 내줄 거 내주고서 다른 지역들을 이제 수복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경우로 가면은 그렇게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네 땅 뺏긴 건데 물론 그쪽이 이제 친러 성향들이 사람들이 있고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친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가만히 냅둘 것 같진 않죠 사실상. 그래서 건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보복하나 이게 지금 시황에서 이제 숨어있는 악재이지 않나. 그리고 뭐 이제 시황 자체가 뭐 이런저런 뭐 국채금리 계속 인상하는 것도 있고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가장 큰 거는 요게 좀 지나가는 게 이 부분을 일단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기서 문제 안 생기면은 또 요 주변에서는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만큼 저 내용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선물 아까 전에 좀 우리나라 장 마감하니까 뭐 1%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그 사이에 이제 귀신처럼 또 밀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왔다가 시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이제 17조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수가 언제 밀렸었죠? 6월달이었나요? 6월달 6월 이때가 23일 6월 23일
요 부근 때도 제 기억에는 17조쯤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19조, 보통 제일 요 구간에서 제일 많았을 때가 뭐 이제 22조쯤이었는데, 저렇게 지수 밀리고 툼에 나오면서 저점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가 이제 17조. 물론 이제 유동성은 그 당시 대비해서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즉 절대적인 지표는 아닌데, 이제 금액을 봤을 때 며칠 전만 해도 19조였는데 이제 1.5조가 날아간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개인분들이 그만큼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시그널? 그냥 기술적인 분석 자체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줄 이 구간에서 밀어봤자 뭐 한 3%, 5%?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시황적으로 갖다 좀 이런저런 잠재적 지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사실 일반적인 장이면은 지금 그냥 뭐 뒤에 엄청 큰 악재가 없다면은 지금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시황상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말 중에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갑자기 뭐 푸틴한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엄청 복잡한데 뭐 아무도 모르죠. 이런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고 이 뒤에 또 어떤 새로운 악재가 생길지. 그래도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살이 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심조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장 때 들어오셨고 동학개미 운동 특히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유독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좋은 시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상황이 이거 맞아? 물론 지금 시장이 저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코로나 급락 그 바로 전 단계의 느낌 정도까지는 받고 있거든요. 이거 난이도 엄청 세네. 난이도 엄청 높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네. 이런 상승장에서 대부분 지금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온 상태일 거고, 주식시장이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네,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2년 동안 역대급, 이게 뭐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상승장, 호황장이었는데, 이 당시의 기억은 지금은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몸을 좀 낮추고 사리는 게 조금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고 내년이나 혹은 뭐 내년 말이든 돌아올 그때 이제 좀 상승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장세가 올 때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대신에 지금 이런 시장은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치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부터 해가지고 정말 주식시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공부해서 경험치 쌓기는, 데이터 쌓기는 정말 좋아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돈 잃고 하면은 보기도 싫죠. 공부할 의지가 없죠. 수익이 나야지. 수익 나네, 재밌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장세를 내가 주식을 계속 할 거라면은 매매하는 뭐 비중 자체는 좀 절대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은데, 그거 외에 장세 자체는 공부하는, 경험치 쌓는 데는 지금만한 장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승장은 사실 경험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쌓을 게 없거든요. 비중 조절 같은 것도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막말랐다 물리고 그냥 버티면은 돌려주고 탈출하고 막 하니까. 근데 이런 장세에서는 얼마나 예민하게 돌려줄 때 내 계좌 포트에 대해서 비울 거 비우고, 강한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압축할 거 압축하고, 계속 좋은 종목들로 정말 압축을 계속하면서 이제 상승장에서는 좀 그냥 뭐 B급, C급 이런 종목도 막 뿌려도 된다면은, 하락장이면 이런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S급, A급 이런 종목들로 최대한 압축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내 기다림의 자리에 왔을 때 공략을 하려고 하고, 그냥 허투른 좀 이것저것 약해 보이는 것도 그냥 찔러볼 수 있거든요. 좋은 거 안 내려오네? 이러면서 찔러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결국 손절이 세게 나오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일수록 좀 더 크게 밀려요. 그래서 안 내려오는 종목들도 지수 막 밀리고 하면은 결국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내가 정말 좋은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고 잡주는 좀 더 철저히 배제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서 뭐 시장에서 대의를 할 거면은 최소한 강하게 움직이는, 지수와 역행하는 해치 테마들, 결국 핵심이 강한 종목이에요. 압축은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좀 좋은 장이었을 때, 상승장이었을 때는 막, 뭐, 대금 뭐 500억, 뭐 그냥 좀 잡스러운 애들도 뭐 500억, 1000억, 뭐 이런 애들도 했다면은, 최대한 좋은 종목들로 계속 압축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즉, 매매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빈번하게 해서 회전율을 늘리려는 생각보다, 매매를 안 해도 좋은데, 좋은 종목 나올 때 좋은 종목 기다리고, 그거에서만 하겠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나마 훨씬 리스크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지금 이것저것 찔러보다가는 좀 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종목을 좋은 걸로 압축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심 자체가 미국 선물 다시 밀리는 거 봐서는 좋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연휴 앞두고서 얘네가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월요일까지는 좀 굳어 있죠. 월요일도 쉬니까 그 사이에 별일 없고 잘 지나가게. 그래서 주말 연휴 꼈는데 좀 개천절 해가지고 잘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